서울의 심장부, 제인슨그룹 타워의 최상층 회의실은 그 자체로 권력의 상징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대한민국의 수도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바깥의 화창한 날씨와는 정반대로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마호가니 원목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테이블 주위에는 그룹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이사들이 저마다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테이블의 상석,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제인슨그룹의 총수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36의 나이에 재계의 정점에 선 남자. 짙은 흑발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맞춤 제작한 다크 네이비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을 완벽하게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을 압도하는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었다.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고 차가운 눈동자, 그리고 그가 내뿜는 냉철한 카리스마였다. 사람들은 그를 얼음 황태자라 불렀다. 웃는 모습을 본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비수처럼 날카롭고 정확했다. 그래서 김 이사님의 의견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까? 강지훈의 나직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깼다.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압박감을 자아냈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젠숭건설의 대표이사인 김상진이 식은땀을 흘리며 앉아 있었다. 그것이 총수님, 미래건설 인수거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현재 우리 그룹의 유동성을 생각하면 리스크. 강지훈이 김 이사의 말을 끊었다. 그는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김 이사를 정확히 응시했다. 그 눈빛에 김 이사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제가 진순그룹을 맡았을 때 모두가 리스크를 말했습니다. 부도 직전에 회사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때 김 이사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경쟁사였던 태영그룹과 접촉하며 다음 자리를 알아보고 계셨던 것 같군요. 총수님, 그건 오해입니다. 김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의실 안의 다른 이사들은 숨을 죽였다. 강지훈은 과거의 일을 들추어 상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을 즐기지 않았지만 그룹의 미래가 걸린 일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죠. 저는 쥐인숭을 살려냈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미래 건설의 부실 자산을 털어내고 그들의 해외 플랜트 건설 기술을 흡수하면 제인숭 건설은 3년 안에 글로벌 톱10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무도 감히 강지훈의 말에 토를 달지 못했다. 그의 판단은 언제나 옳았고 그의 계획은 언제나 성공했다. 지인성, 제국의 황제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곧 참여를 의미했다. 강지훈의 시선이 테이블에 앉은 모든 이사들을 천천히 훑었다. 그의 눈빛이 닿는 곳마다 이사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다. 단 한 사람, 그의 옆자리에 앉은 부회장 박태석만이 미묘한 미소를 입가에 머금은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태석은 강지훈의 아버지의 사촌 동생으로 호시탐탐 그룹의 패권을 노리는 야심가였다. 그는 지금의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다면 미래 건설 인수거는 원한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강지훈이 최종 결정을 내리려는 순간이었다. 황육중한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자인슨 그룹의 심장부. 총수가 주재하는 이사회 회의실의 문을 감히 허락도 없이 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보안팀장과 비서들이 당황하며 문 쪽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선 것은 양복을 입은 어른이 아니었다. 똘망똘망한 눈을 가진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쌍둥이였다. 아이들은 최고급 이탈리아 가구와 딱딱한 분위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작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당돌함과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이야? 보안팀은 뭘 하고 있는 거야? 박태석이 가장 먼저 소리치며 위험을 보이려 했지만 아이들은
그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아이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는 강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모든 이사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져 웅성거렸다. 저 아이들은 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는가? 강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인생은 철저한 계산과 통제하에 있었다. 단 한 번도 예상치 못한 변수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앞에 나타난 두 아이는 그의 모든 계획과 이성을 마비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변수였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낯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처음 보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낯설지가 않았다. 특히 남자아이의 굳게 담은 입술과 세상을 다 아는 듯한 조용한 눈빛은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여자아이는 그보다 더 활기차 보였지만 날카롭게 빛나는 눈매는 강지훈의 그것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아이들은 성큼성큼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들의 작은 발걸음 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유난히 크게 울렸다. 마침내 아이들은 거대한 테이블 앞에 섰다. 그리고 여자아이가 작은 손가락으로 정확히 강지훈을 가리켰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아이의 손가락 끝과 강지훈의 얼굴을 번갈아 향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이의 막지만 우렁찬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뒤흔들었다. 나쁜 아빠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천둥과도 같았다. 나쁜 아빠. 강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시간의 흐름이 멈췄다. 회의실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아이의 외침만이 그의 귓가에 메아리 쳤다. 그의 철옹성 같던 평정심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언제나 차갑고 냉정하던 그의 눈동자가 속절없이 흔들렸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빠라니 결혼도 하지 않은 스캔들 하나 없던 강지훈 총수에게 아들이라니, 그것도 저렇게 큰 쌍둥이라니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지훈과 아이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떠오르는 생각은 단 하나였다. 아이들은 강지훈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경비들, 당장 저 아이들을 끌어내. 박태석이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다급하게 외쳤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 깊은 곳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희열의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였다. 강지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기회. 보안 요원들이 황급히 달려와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 순간 강지훈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미세한 떨림을 감추지는 못했다. 그만.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188cm의 큰 키가 회의실을 압도했다. 그는 테이블을 돌아 아이들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작은 존재들 앞에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가까이에서 본 아이들의 얼굴은 그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닮음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한 사람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6년 전 그의 인생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단 한 사람. 그의 심장을 유일하게 뜨겁게 만들었던 여자. 서유진, 너희. 이름이 뭐니? 강지훈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잠겨 있었다. 그를 나쁜 아빠라고 외쳤던 여자아이가 당돌하게 대답했다. 내 이름은 강민서예요. 그리고 얘는 내 동생 강민준이고요. 여자아이는 자신의 이름 앞에 강시성을 붙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마치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강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6년 전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지만 결국 잃어버렸던 과거의 파편들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끔찍한 비밀, 그가 잊었다고, 묻었다고 생각했던 비밀이 가장 끔찍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회의실 안의 모든 이사들은 숨을 죽인 채 진승그룹의 절대 군주가 생전 처음으로 보여주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얼음 항태자의 철옹성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회의실 안의 시간은 얼어붙은 듯했다. 이사들의 경악과 혼란, 박태석의 숨겨진 희열, 그리고
두 아이의 당돌한 시선이 한데 엉켜 강지훈을 올감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단 몇 초의 시간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쳤다. 무너진 평정심을 조각 하나하나 다시 꿰맞추는 과정이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이전의 냉정함을 되찾아 있었다. 흔들림은 가장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고 그 위를 두꺼운 얼음층이 다시 뒤덮었다. 그는 아이들 앞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자신의 충직한 비서 최민혁 실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최 실장은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그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 실장. 네. 총수님.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 그리고 이 아이들을 내 집무실로 데려가. 내가 갈 때까지 아무도 접근시키지 마. 누구와도 대화하게 해선 안 돼. 알겠나? 알겠습니다. 최 실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고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강지훈의 목소리는 방금 전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차분했다. 그는 다시 한번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새기며 그는 얼음 같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이 회의실 밖으로 오늘 일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마디라도 새어나간다면 그것은 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협박이었다. 이사들은 저마다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지훈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강지훈은 마지막으로 박태석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박태석은 걱정스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말했다. 총수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저 아이들은 괜찮습니다. 부회장님. 강지훈은 그의 말을 잘랐다.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강지훈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등 뒤로 박태석의 입가에 스쳐 지나가는 승리의 미소를 그는 보지 못했다. 박태석은 주머니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이미 저장되어 있던 번호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계획대로 진행해. 강지훈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만큼이나 차갑고 정돈되어 있었다. 거대한 흑단 책상과 가죽 소파,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외에는 어떤 장식도 없었다. 이 넓고 정적인 공간에 아이들의 존재는 마치 흑백 그림에 떨어진 한 방울의 원색 물감처럼 이질적이었다. 최 실장은 아이들에게 주스와 쿠키를 가져다 주었지만 아이들은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소파 끝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강지훈이 집무실로 들어서자 아이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향했다. 그는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고 넥타이를 살짝 풀었다. 그리고는 아이들 앞에 테이블에 걸터 앉았다.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는 수조 원이 오가는 협상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처리했지만 6살짜리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은 전혀 알지 못했다. 누가 너희를 여기로 데려왔지?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민서가 입을 삐죽이며 대답했다. 어떤 아저씨가요? 엄마가 시켰다고 했어요. 너희 엄마가 어디 있는데? 엄마는 기다리고 있어요. 아저씨가 아빠를 만나고 오면 엄마한테 데려다 준다고 했어요. 아빠. 그 단어가 다시 한번 그의 가슴을 찔렀다. 강지훈은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민준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아이는 아까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를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해서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민서가 그러더군. 내가 나쁜 아빠라고. 그의 말에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엄마랑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나쁜 사람이라고. 도망가 내가 강지훈의 머릿속이 다시 복잡해졌다. 버림받은 것은 자신이었다. 처참하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버리고 도망갔다고 바로 그때 최 실장이 노크와 함께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총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하게.
하지만 괜찮아. 말해. 최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모든 언론사에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인승 그룹, 강지훈 총수, 이사회에 숨겨진 자녀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입니다. 회사 주가도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이사들 중 누군가가 아마도 박태석이 흘렸을 것이다. 강지훈의 집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자인숭 타워 1층 로비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을 터였다. 그는 이제 이 타워 안에 갇힌 신세였다. 자신의 과거가 낳은 두 아이와 함께 강지훈은 최 실장에게 나가보라고 손짓했다. 집무실에는 다시 그와 아이들, 세 사람만 남았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을, 유진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얼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의식은 6년 전, 시간의 강저편으로 아득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6년 전의 강지훈은 지금처럼 차갑지 않았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29의 나이에 회사를 물려받아 고군분투하던 시기였지만 그의 곁에는 서유진이 있었다. 유진은 유명한 도예가였다. 흙을 만지는 그녀의 손은 늘 투박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웠. 그녀의 미소는 치열한 전쟁터 같은 그의 삶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는 서울 외곽에 있던 그녀의 작업실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흙냄새와 유약냄새가 섞인 그곳에서 그는 주인승 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평범한 남자 강지훈이 될 수 있었다. 지훈 씨는 손이 너무 커서 찻잔 만들기에는 영 소질이 없네. 유진은 엉망이 된 흙덩이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흙투성이가 된 그의 얼굴을 그녀가 부드러운 손길로 닦아주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긴장된 얼굴로 그를 맞았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자신의 배 위로 가져갔다. 지훈 씨, 여기 아기가 있어. 당신과 나의 아기. 그 순간을 강지훈은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충격, 그리고 뒤이어 밀려오는 벅찬 기쁨.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그녀와 아이를 위해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굳게 맹세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그로부터 불과 몇 주 후 그녀는 사라졌다. 그녀의 작업실은 텅 비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짧은 편지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미안해요.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사람을 만났어요. 날 찾지 말아요. 그 짧은 문장이 그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사랑은 배신이었고 행복은 환상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 헤맸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다. 그날 이후 강지훈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그는 사랑을 믿지 않았고 오직 일에만 몰두했다. 그렇게 6년이 흘렀다. 아저씨, 민서의 목소리가 그를 과거의 기억에서 끌어냈다. 왜 울어요? 그제야 강지훈은 자신의 뺨에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가 눈물을 흘린 것은 6년 전 그 편지를 읽었던 날 이후 처음이었다. 그는 눈물을 닦았다.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을 떠났다면 왜 이제 와서 아이들을 보냈을까? 6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왜 하필 오늘 이렇게 공개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의 말대로라면 그녀는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그녀가 계획한 일이다. 하지만 왜 그가 굳게 믿어왔던 과거의 진실이 아이들의 등장과 함께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배신이 어쩌면 진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그의 머리를 스쳤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기자들과 혼란에 빠진 직원들, 그리고 요동치는 주가,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6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 때문이기도 했고
풀리지 않는 의문 때문이기도 했으며 어쩌면 아주 작은 희망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자신의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자신의 핏줄, 서유진이 남긴 유일한 흔적. 이것은 더 이상 제인슨 그룹의 경영권 위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인생 전부를 건 싸움의 시작이었다. 잃어버린 6년의 진실을 되찾기 위한 싸움.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러 최 실장을 호출했다. 최 실장. 네. 청수님. 찾아내. 서유진. 그 여자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알아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걸.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업무 지시와는 다른 차갑고도 절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개인적인 복수의 서막이었다. 강지훈 총수의 스캔들이 터진 다음 날 제인슨 그룹은 그야말로 폭풍의 눈이었다.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수백 통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으며 타워 1층은 방송사 카메라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룹의 모든 것이 마비될 것 같은 혼란 속에서도 단 한 사람, 부회장 박태석의 시간은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은 강지훈의 공간과는 정반대의 취향을 보여주었다. 화려한 유화들과 고가의 골동품으로 채워진 방은 권력에 대한 그의 노골적인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제 강지훈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던 자인순 건설의 김상진 이사였다. 김 이사. 심려가 크겠군. 박태석은 걱정스럽다는 듯한 목소리로 운을 댔다. 수화기 너머로 김 이사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회장님, 정말 미치겠습니다. 어제 그 일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총수님은 출근도 안 하시고 모든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쯔찐, 내가 그래서 어제 그렇게 말렸건만 강 총수가 너무 젊어 피는 못 속인다고. 선대 회장님의 신중함은 조금도 배우지 못하고 그 고집만 빼닮았으니 박태석은 교묘하게 강지훈의 아버지까지 끌어들여 상대를 자극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이봐, 김 이사. 이건 단순히 총수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야. 이건 제인슨 그룹 전체의 신뢰도 문제라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 총수라는 사람이 자기 여자 문제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회사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데 누가 우리를 믿고 투자를 하겠나. 이러다 다 같이 죽는 거야. 그의 말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독처럼 김 이사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일단은 여론을 지켜봐야지.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야 해. 회사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법이야. 강 총수가 스스로 잠시 물러나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지. 그러지 않겠다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회사를 위해서 말이야. 박태석은 회사를 위해서라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의 야심을 포장했다. 그는 김 이사 외에도 다른 이사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자신을 중심으로 한반판 강지훈 연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6년 전 강지훈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서유진을 떼어냈을 때와 같은 희열을 느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약점의 결과물인 아이들을 이용해 강지훈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작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파남정에 강지훈이 완벽하게 빠졌다고 확신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있었다. 진숭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개인 공간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전문 보육사와 경호원들의 보호 아래 거실에서 놀고 있었다. 그는 서재에서 밤을 새운 채 그의 앞에는 최민혁 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보고해. 강지훈의 목소리는 잠을 자지 못해 조금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날카로움은 여전했. 어렵습니다. 청수님, 서유진 씨는 마치 증발한 것 같습니다. 6년 전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습니다. 가족들은 6년 전에 연락이 끊겼다고만 반복하고 있고 그녀 명의의 은행 계좌, 신용카드, 통신 기록 등 모든 것이 6년 전에 정지되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사라진 겁니다.
최 실장의 보고는 절망적이었다. 서유진이라는 여자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강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배신감에 눈이 멀어. 그는 그녀가 사라진 방식에 이상함을 인지하지 못했다.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흔적을 지울 수 있단 말인가. 접근 방식을 바꿔. 최 실장. 강지훈이 눈을 뜨며 말했다. 그의 눈은 밤을 새웠음에도 불구하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마. 6년 전 그녀가 사라지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찾아 그녀가 사라진 달의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져. 평소와 다른 점, 사소한 변동사항, 모든 것을 뱀이 기어가도 흔적은 남는 법이야. 그것은 사건을 해결하는 그의 방식이었다. 현상에 매몰되지 않고 본질을 파고드는 것. 최 실장은 즉시 새로운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강지훈은 지인슨 그룹의 총수로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화상통화를 통해 주요 계열사 사장들을 호출했다. 언론은 무시해. 내가 막을 테니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특히 미래건설 인수팀은 한치의 차질도 없이 계획을 진행시켜 이번 스캔들로 우리가 주춤거릴 거라고 생각하는 놈들에게 제인숭은 건재하다는 걸 보여줘야 해. 실적으로 증명해. 그의 단호한 명령에 임원들은 오히려 안정을 되찾았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리더의 모습은 조직 전체에 강력한 신뢰를 주었다. 그는 몇몇 주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을 안심시켰다. 개인적인 혼란이 그의 공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지는 못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최 실장이 다급한 표정으로 다시 서재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다. 총수님, 찾아냈습니다. 이상한 점을. 최 실장은 서류를 강지훈의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서유진 씨가 총수님께 남겼다는 편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사람을 만났다고 되어 있었죠. 그녀가 실종되기 닷새 전 그녀의 개인 계좌로 정확히 1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뒤 계좌는 바로 해지되었습니다. 강지훈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었. 1억 원. 결국 돈 때문이었나. 6년간 그를 괴롭혀온 배신의 상처가 다시 한번 심장을 후벼 파는 듯했다. 하지만 최 실장의 다음 말이 그의 모든 생각을 뒤집었. 총수님, 그 돈이 입금된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블루스카이 홀딩스라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유령 회사? 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추적이 어려웠습니다만 저희 법무팀의 도움을 받아 자금의 원천을 역추적했습니다. 최 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고 마지막 서류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그 서류에는 자인성 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자금의 출처는 지인순 그룹의 비자금 계좌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단 한 사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강지훈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누구지? 최 실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서재의 공기를 갈랐다. 부회장 박태석입니다.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서유진을 떠나게 만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사람은 새로운 남자가 아니었다. 그 돈은 사랑의 대가가 아니라 이별의 대가 혹은 협박의 대가였을 것이다. 그녀의 실종은 배신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음모였. 그리고 그 중심에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웃고 있던 박태석이 있었다. 6년 전 자신이 지인순 그룹의 후계자로 막 입지를 다지던 시기 박태석은 자신의 가장 큰 힘이자 약점이었던 서유진을 떼어냄으로써 자신을 흔들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그때 미처 제거하지 못했던 흔적인 아이들을 이용해 다시 한번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 강지훈의 몸에서 살기라고 부를 만한 차가운 분노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경영권을 위협받은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앗아간 자에 대한, 사랑했던 여자를 오해하게 만든 자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을 이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인 자에 대한 뼛속 깊은 증오였다. 그녀가 배신한 게 아니었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지난 6년의 지옥 같던 시간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곧바로 박태석을 향한 무서운 분노로 바뀌었다.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박태석을 어떻게 가장 고통스럽게 무너뜨릴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최 실장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갑고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아이들을 이사회 회의실로 데려온 놈을 찾아 이름, 신상, 모든 걸 알아내. 그리고 박태석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해 그가 누구와 통화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전부. 이제부터는 사냥의 시간이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지훈의 명령은 즉각적으로 실행되었다. 최인순그룹의 정보팀은 국가정보기관에 버금가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최민혁 실장은 한 남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을 들고 강지훈 앞에 찾았습니다. 총수님,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은 오성기획이라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오충수라는 자입니다. 보고서에는 오충수라는 남자의 사진과 함께 그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사진을 쳐다보았다.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와. 언론이나 경찰이 모르게. 최 실장은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1시간 후 서울 외곽의 폐창구 안. 오충수는 자신의 머리에 씌워졌던 검은 자루가 벗겨지자 공포에 질려 눈을 깜박였다. 그의 앞에는 그림자 속에 잠긴 듯한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폐창고의 산한 공기와 강지훈이 내뿜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오충수는 온몸을 떨었다. 누가 시켰지? 강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무서웠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냥 아이들을. 내 질문에만 대답해. 누가 시켰나?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오충수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이 남자는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번호폰으로 연락이 왔고 돈은 대포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저도 모릅니다. 서유진 씨는 어떻게 찾았지? 6년 동안 아무도 못 찾던 사람을. 그건 의뢰인이 정보를 줬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작은 도회촌에 있다는 정보와 함께 사진까지 보내줬습니다. 저는 그냥 그 정보대로 가서 아이들을 데려오기만 했을 뿐입니다. 강지훈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박태석은 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철저히 움직인 것이다. 아이들을 데려온 장소, 서유진 씨가 있던 곳의 정확한 주소를 말해. 오충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주소를 외웠다. 그는 여기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기세였다. 강지훈은 원하는 정보를 얻자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최 실장에게 고갯짓을 했다. 처리해.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도록. 강지훈은 폐창고를 나섰다. 그의 뒤로 오충수의 겁에 질린 비명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출발하지. 차에 오르자마자 강지훈이 말했다. 최 실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강원도 평창을 향해 차를 몰았다. 서울의 회색빛 빌딩 숲이 빠르게 뒤로 사라지고 차창 밖으로 푸른 산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6년 만에 만나는 그녀에게 왜 떠났냐고 원망해야 할까?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화를 내야 할까? 아니면 그저 보고 싶었다고 말해야 할까? 분노와 그리움, 원망과 연민이 뒤섞여 그의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6년간 믿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박태석이라는 거대한 아기가 그들 사이에 존재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 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 차는 고즈넉한 산골 마을로 접어들었다. 작은 개울과 옹기종기 모여있는 한옥들이 평화로운 풍경을 이루고 있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곳은 마을 가장 안쪽에 위치한 작은 가마가 딸린 아담한 흙집이었다. 강지훈은 차에서 내렸다.
흙냄새와 나무 타는 냄새가 섞인 공기가 그의 폐부를 파고들었다. 6년 전 그가 그토록 좋아했던 그녀의 작업실 냄새와 같았다. 그는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작업실 쪽으로 걸어갔다. 열린 문틈으로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빚고 있는 그녀. 서유진.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 흙을 만지는 것에만 집중한 그녀의 옆모습은 성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그의 모든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가 문 앞에 서자 인기척을 느낀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6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그들의 눈빛은 단번에 서로를 알아보았다. 유진의 눈이 충격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녀의 손에서 빚어지던 도자기가 힘없이 뭉개졌다. 강지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유진아.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른 순간 유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쳤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어떻게 여길 왜 그랬어? 강지훈이 작업실 안으로 들어서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보낸 거야?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아. 그의 분노, 섞인 말에 유진의 표정이 일순 단호하게 변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그에게 소리쳤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6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숨어 살았어. 당신을 지키려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왜 그런 방식을 썼냐고 탓하는 거야. 두 사람의 감정이 격렬하게 부딪혔다. 6년간 쌓아온 오해와 그리움,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지켜 편지 한 장 남기고 사라진 게 날 지킨 거라고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거짓말로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게 날 지킨 거였냐고. 강지훈의 절규에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다. 거짓말을 해야 했으니까, 당신을 살리려면 그렇게 해야 했으니까. 그 사람이 박태석 부회장이 나를 찾아왔었어. 유진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강지훈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며 6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끔찍한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내가 임신한 걸 알고 찾아왔어.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더군. 당신 아버지의 사고 현장 사진이었어. 조작된 증거들이었지. 그 사고가 평범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증거들. 박태석, 그 사람이 당신 아버지를 죽인 거야. 그리고 나한테 말했어. 내 존재가 당신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내가 당신 곁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당신도 아버지와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될 거라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니. 그리고 그 배우에 박태석이 있었다니. 그 1억 원은 그 인간이 던져준 위자료였어. 그 돈을 받고 그 인간이 시키는 대로 편지를 쓰고 당신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라고 협박했어. 내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 당신한테 가서 당신 삼촌이 당신 아버지를 죽였, 이제 당신을 죽이려 한다고 말해야 했을까? 그럼 당신은 그 인간과 싸웠을 테고 결국 죽었을 거야. 난 당신을 잃을 수 없었어. 그녀는 주저앉아 오열했다.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간 듯했다. 6년 동안 매일 밤 악몽을 꿨어. 하지만 버텼어. 아이들을 보면서, 당신을 닮은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데 몇 주 전에 그 인간의 수하들이 날 찾아냈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지. 그 인간이 아이들을 이용해 또 무슨 짓을 꾸밀지 몰랐어. 그래서 아이들을 당신에게 보낸 거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당신이라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을 테니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이었어.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그가 6년간 증오해온 그녀의 배신은 사실 그를 구하기 위한 가장 처절한 사랑이었다. 강지훈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에 대한 미안함, 박태석에 대한 살인적인 분노,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그녀에 대한 가슴 아픈 연민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는 주저앉아 울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겨워 심하게 잠겨 있었다. 내가 왔으니까 내가 지켜줄게. 너하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 인간은 자기가 저지른 모든 짓에 대한 대가를 지옥에서라도 치르게 될 거야. 그것은 맹세였다. 6년의 오해를 넘어 눈물과 진실로 맺어진 새로운 약속이었다. 서유진의 고백이 남긴 충격은 강지훈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질 시간이 없었다. 슬픔과 분노가 체가시기도 전에 그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결정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해. 나와 함께 서울로 가야겠어. 강지훈의 단호한 말에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6년간 그녀를 지배해온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안 돼. 서울은 그 사람이 있는 곳이야. 내가 당신 옆에 있는 걸 알면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가장 위험한 곳이 이제 가장 안전한 곳이야. 강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온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박태석이 당신을 건드리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야. 더 이상 숨지 마. 유진아, 이제부터는 내가 방패가 될 테니 내 옆에서 함께 싸우는 거야.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의 유진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최민혁 실장은 즉시 움직였다. 언론의 눈을 피해 그들을 서울로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작전이 신속하게 개시되었다. 몇 시간 후 강지훈과 서유진 그리고 두 아이는 진승 타워 최상층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시골의 소박한 흙집에서 살던 아이들은 눈앞에 펼쳐진 거대하고 화려한 공간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통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별들이 땅에 쏟아진 듯했다. 아이들은 엄마와 재회한 기쁨에 유진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 같이 사는 거예요.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강지훈의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저 평범한 행복을 6년 동안이나 빼앗겨야 했다. 그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전혀 몰랐다. 잠시 후 거대한 대리석 식탁 위에는 최고급 안심 스테이크와 랍스터, 캐비어를 올린 샐러드 등 호텔 레스토랑 코스 요리 같은 음식들이 차려졌다. 어른들의 눈에는 진수성찬이었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민준이는 포크로 랍스터 살을 쿡쿡 찔러보기만 했고 민서는 스테이크를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찡그렸다. 이거 맛없어.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가 훨씬 맛있는데. 민서의 솔직한 말에 식탁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강지훈은 당황했다. 수십억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보다 6살 아이의 입맛을 맞추는 것이 몇 배는 더 어려운 일이었다. 그의 난감한 표정을 본 유진의 입가에 6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남자의 서투른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쩐지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식사 후 유진은 긴장이 풀리면서 몰려오는 피로에 잠시 쉬러 들어갔다. 강지훈은 처음으로 아이들과 단둘이 남게 되었다. 그는 어색함을 감추며 아이들을 거실로 데려갔다. 자, 뭘 하고 싶니?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봐. 주식을 사줄까? 아니면 저기 보이는 빌딩이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안이었지만 아이들은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민서가 소파 구석에 있던 동화책 한 권을 들고 와 그에게 내밀었다. 이거 읽어주세요. 공주님과 용감한 기사. 강지훈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런 종류의 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책을 받아들고 딱딱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옛날, 옛적, 머나먼 왕국에 아름다운 공주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서운 드래곤이 나타나 그는 드래곤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 버벅거렸고 왕자님의 대사는 국어책을 읽듯 무미건조하게 읊었다.
민서는 재미없다는 듯 하품을 했고 조용하던 민준이가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아이는 그의 손목에 채워진 값비싼 시계를 신기한 듯 조그만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그 작은 접촉에 강지훈의 온몸이 순간 굳었다. 낯설지만 따뜻한 감각,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것이었다. 그는 딱딱하게 동화책 읽는 것을 멈추고 민준이의 머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아이는 피하지 않고 그저 아빠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 아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그때 아이들이 자는 방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침대 위에서 민서가 몸을 뒤척이며 울고 있었다. 악몽을 꾸는 듯했다. 강지훈의 첫 번째 본능은 유진이나 보모를 부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였다. 문득 아주 오래전 그가 어렸을 때 아팠던 밤이 떠올랐다. 늘 바빴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침대맡에 앉아 투박한 손으로 그의 이마를 밤새 짚어주던 기억. 그 기억을 더듬어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어색한 손길로 울고 있는 민서의 작은 등을 토닥여주기 시작했다. 괜찮아. 그냥 꿈이야. 아빠가 여기 있어.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아빠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 자신도 놀랄 만큼 그 단어는 낯설었지만 동시에 그의 심장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민서의 울음이 점차 잦아들었다. 아이는 잠결에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의 온기가 그의 심장으로 그대로 전해졌다. 바로 그 순간 강지훈은 깨달았다. 지금까지 그가 지키려 했던 진승 그룹, 그의 명예, 그의 부,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손의 온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서지고 그 자리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 어떤 비즈니스적 성공으로도 얻을 수 없는 원초적이고 맹렬한 감정이었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방문 앞에서 유진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뺨으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차가운 얼음 속에 갇혀있던 남자가 자신의 아이들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얼음을 깨고 나오는 순간이었다. 아이들이 다시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강지훈은 펜트하우스 발코니로 나갔다.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더 이상 그가 정복해야 할 왕국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그가 지켜야 할 세상이었다. 저 안에서 잠든 두 아이를 위한 세상. 그의 결심이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이것은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복수나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는 주먹을 강하게 쥐었다. 박태석은 단순히 그의 인생을 망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아이들의 세상까지 위협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다. 그의 입에서 나직한 약속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하늘을 향한 맹세이자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아버지의 첫 번째 약속이었다. 반드시 지옥을 보여주마. 며칠간의 폭풍이 지나간 후 자인순 그룹은 기이한 평온을 되찾은 듯했다. 강지훈이 서유진과 아이들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온 뒤 지인승 측이 노코멘트로 일관하자 과열되었던 언론의 관심도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 짧은 평화의 시간 동안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아빠, 이거 삐뚤어졌어요. 다시요. 다시. 민서가 거실 바닥에 앉아 레고 블록으로 성을 쌓고 있는 강지훈을 향해 훈계하듯 말했다. 강지훈은 거대한 손으로 작은 블록을 집어들고 몇 번이나 끙끙거리며 다시 쌓아 올렸다. 그의 옆에서 민준이는 조용히 자동차 도감의 그림과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자동차들을 비교하고 있었다. 유진은 소파에 앉아 그런 세 사람의 모습을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어색하지만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남자와 그런 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여는 아이들. 그것은 그녀가 6년간 꿈꿔왔지만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림이었다. 하지만 이 불안한 평화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 모두는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각 자인숭 타워
부회장실에서는 박태석이 불쾌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던지고 있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강지훈, 그 애송이가 스캔들이 터졌으면 최소한 고개라도 숙이는 신용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저렇게 자기 성체에 틀어박혀서 버티기만 하면 끝날 줄 아나. 그의 앞에는 김상진 이사가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다. 부회장님,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론은 이미 우리 편입니다. 강총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여론, 그 따위가 무슨 소용이야. 박태석이 소리쳤다. 강지훈의 침묵이 마음에 걸려. 저놈은 원래 저렇게 당하고만 있을 놈이 아니야. 분명 저 안에서 무언가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어. 저놈이 반격할 기회를 주기 전에 숨통을 완전히 끊어놔야 해. 박태석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다. 강지훈의 침묵은 약점이 아니라 폭풍전의 고요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 자신이 가진 가장 더럽고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강지훈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림을 그려주지. 그놈이 사랑했던 여자와 그놈의 도덕성을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주겠어. 그날 오후 박태석은 자신이 은밀하게 관리해오던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와 접촉했다. 그리고 다음 날 대한민국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이 새로운 기사로 도배되었다. 단독 제은송 그룹 강지훈 총수의 여자. 서유진의 충격적인 과거 1억 원의 진실은. 기사의 내용은 악의적이고 교묘했다. 박태석이 흘린 조작된 증거들이 기사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6년 전 서유진의 통장으로 입금된 1억 원의 거래 내역서가 공개되었고, 기사는 이것이 임신을 빌미로 강지훈을 협박해 뜯어낸 돈이라고 주장했다. 존재하지도 않는 서유진의 지인이라는 익명의 인물이 등장해 유진이는 어릴 때부터 부잣집 남자를 잡는 게 꿈이었다는 거짓 인터뷰를 했다. 심지어 두 사람이 주고받은 것처럼 꾸며진 조작된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되었다. 메시지 속의 서유진은 돈과 명품을 요구하는 탐욕스러운 여자로 그려져 있었다. 기사의 결론은 명확했다. 서유진은 젊고 순진했던 재벌 3세를 덫에 빠뜨린 전형적인 꽃뱀이며, 돈을 받고 사라졌다가 강지훈이 성공하자 아이들을 앞세워 더 큰 것을 요구하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강지훈은 그런 부도덕한 여자의 과거에 발목 잡힌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경영자라는 이미지가 더 씌워졌다. 이전의 스캔들이 단순한 숨겨진 아이에 대한 호기심이었다면, 이번 기사는 강지훈과 서유진의 인격 자체를 말살하려는 명백한 공격이었다.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사람들은 서유진을 향해 파렴치한 여자라며 돌을 던졌고, 강지훈을 향해서는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펜트하우스 안. 유진은 태블릿 PC 화면을 보며 파랗게 질린 얼굴로 떨고 있었다. 그녀의 희생과 사랑이 탐욕과 계산으로 더럽혀져 온 세상에 조리돌림 당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자신을 향한 비난이 아니었다. 이 더러운 진실 공방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강지훈은 말없이 다가와 그녀의 손에서 태블릿 PC를 빼앗아 전원을 꺼버렸다. 그리고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보지 마. 저건 독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녀를 감싼 그의 팔은 단단하고 따뜻했다. 저게 바로 박태석이라는 인간이 싸우는 방식이야. 스스로에게 명예가 없으니 남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지. 저런 것에 상처받지 마. 진실은 우리만 알면 돼. 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냉혹했다. 지은슨 그룹의 주가는 다시 폭락하기 시작했고, 이 사회의 패닉은 극에 달했다.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박태석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부회장이자 대주주로서의 권한을 공식적으로 발동했다. 지인슨 그룹의 모든 주주들에게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가 발송되었다. 안건은 단 하나였다. 현인 대표이사 강지훈의 도덕적 해임 및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직 해임의 건을 표결에 붙임. 날짜는 정확히 일주일 후로 못 박혔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이자 공개 처형 예고장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차가운 통지서를 내려다보았다.
옆방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일주일 안에 이 모든 판을 뒤엎고 박태석을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거나 그의 회사, 그의 명예, 그리고 이제는 목숨보다 소중해진 그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차가운 얼음 가면 아래 지옥의 불과도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가 도착한 그날 밤 강지훈의 서재는 전쟁지휘본부나 다름없었다. 책상 위에는 박태석이 언론에 흘린 악의적인 기사들과 자인순 그룹의 주가 그래프 그리고 주주총회 통지서가 놓여 있었다.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강지훈과 서유진 그리고 최민혁 실장은 그 앞에 마주 앉아 있었다. 시간은 일주일뿐이야. 강지훈이 입을 열었.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다. 일주일 안에 우리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저놈을 완전히 파괴해야 해. 언론을 이용한 해명 따위로는 부족해. 저놈이 파놓은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그 함정으로 저놈을 끌고 들어가 묻어버릴 증거가 필요해. 사냥꾼을 사냥감으로 만들 반박 불가능한 증거. 그의 말에 이전까지 두려움에 떨던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싸워야 하는 전사의 눈빛이었다. 내가 도울게. 6년 전 그날 박태석을 만났을 때의 모든 걸 기억해내겠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전부 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는 전장에선 두 사람의 동맹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때부터 세 사람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되었다. 서재는 각종 서류와 데이터가 출력된 종이들로 뒤덮였고 커피향이 방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과거의 진실을 캐내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다. 그 사람이 비자금 얘기를 했었어. 밤늦게 기억을 더듬던 유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지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 오만하게 웃으면서 선대 회장님이 버려놓은 골치 아픈 문제들을 처리하는 자금줄에 대해 이야기했지. 아주 중요한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렀어. 파이프라인. 강지훈은 그 단어를 나직이 읊조렸다. 그는 즉시 최 실장에게 지시했다. 박태석의 개인 계좌는 추적해봐야 소용없어. 너무 영리한 놈이니까. 지난 10년간 지인순 그룹의 모든 해외 프로젝트와 연결된 유령 회사 여객 계좌를 전부 스캔해 유진 씨가 말한 그 비자금의 실체를 찾아 그녀에게 1억 원을 보냈던 그 계좌와 연결되는 모든 흐름을 역추적하는 거야. 그의 지시는 진순그룹의 가장 유능한 재무분석팀과 법무팀에게 비밀리에 전달되었다.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제국을 좀먹는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조사가 진행되던 사흘째 밤, 유진은 창백한 얼굴로 다시 한번 끔찍한 기억의 조각을 꺼내놓았다. 그가 당신 아버지의 사고 현장 사진을 보여줬을 때 웃고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러면서 말했지. 자네, 아버지는 너무 이상적이었어. 아주 중요한 파이프라인을 끊어버리려고 했거든. 이라고.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아무렇지 않게. 강지훈의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죽음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였다고 믿어왔다. 경찰 보고서도 그렇게 결론 내렸다. 하지만 지금 유진의 증언은 그 모든 것을 뒤엎고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 살인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역류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분노였다. 이 싸움은 이제 그의 자리나 유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한 싸움이 되었다.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파이프라인의 실체를 찾아내. 강지훈의 절규에 가까운 명령에 조사팀은 밤낮 없이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주주총회를 이틀 앞둔 날 새벽, 최 실장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재문을 열고 들어왔다. 찾았습니다. 총수님.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거대한 차트 하나를 벽에 펼쳤다.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도표의 끝은 케이맨 제도에 있는 한 개의 펀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박태석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지난 10년간 그룹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서 부풀려진 공사 대금이 이 펀드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로비 자금, 비자금,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최 실장은 차트의 두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두 가지 결정적인 거래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6년 전선대 회장님의 차량 사고 직후 브레이크 결함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던 담당 정비사 소유의 유령 회사로 거액이 송금된 기록입니다. 사고 판정이 나고 이틀 뒤였습니다. 강지우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자금줄에서 서유진 씨에게 1억 원이 송금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아버지의 죽음을 덮기 위한 돈과 유진을 쫓아내기 위한 돈이 같은 곳에서 나왔다. 이것은 박태석이 모든 사건의 배우라는 것을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강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돈의 흐름만으로는 그 인간을 살인죄로 엮을 수 없어. 증언이 필요해. 그 정비사, 그놈의 입을 열어야 해. 최 실장은 이미 준비했다는 듯 다음 보고서를 내밀었다. 정비사 김광규, 6년 전 갑자기 사직하고 지금은 경기도 외곽에서 호화로운 전원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내가 직접 가지. 그날 저녁 강지훈은 최 실장과 그룹 법무팀장만을 대동한 채 김광규라는 남자의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자 편안한 실내복 차림의 남자가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강지훈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파일 하나를 그의 얼굴 앞으로 내밀었다. 파일 안에는 6년 전 그의 계좌로 들어온 돈의 거래 내역서가 들어있었다. 우리 아버지 차에 대해 할 이야기가 좀 있을 텐데. 그리고 6년 전에 받은 이 돈에 대해서도. 강지훈의 목소리는 지옥의 심연에서 올라온 것처럼 차갑고 낮았다. 진실의 그물은 마침내 그것을 만든 범인의 목을 조이기 시작했다. 정비사 김광규의 집거실은 순식간에 취조실로 변했다. 남자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고 지난 6년간 누려온 평화와 부유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정비했을 뿐입니다. 김광규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부인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양심의 무게에 짓눌려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함께 온 법무팀장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려놓으며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김광규 씨, 6년 전 당신이 받은 5억 원에 대한 세금 신고 내역이 없더군요. 이건 명백한 탈세입니다. 자금의 출처는 박태석 부회장의 비자금 계좌로 밝혀졌고요. 이건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및 횡령 공모에 해당합니다. 법무팀장은 마지막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것은 김광규의 아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미국 명문대의 입학 서류 사본이었다. 그리고 아드님의 유학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더군요. 박태석 부회장의 해외 계좌와 연결된 재단을 통해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광규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지인순 그룹의 법무팀은 그와 그의 가족을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다. 강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선고였다. 선택지는 두 가지다. 첫째, 박태석의 살인 교사 및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한 증인으로 나서서 검찰에 모든 것을 자백해라. 그러면 우리는 당신 가족의 신변 보호와 함께 가명을 위한 모든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둘째, 박태석과 함께 살인 공모 혐의로 엮여서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썩든가 결정할 시간은 5분 주지. 가족. 그 한마디에 김광규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6년 전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다. 박태석이 그에게 접근해 거액의 돈으로 매수했던 과정, 선대 회장의 차량 브레이크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그리고 사고 이후 어떻게 언론과 경찰을 속였는지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 그의 모든 자백은 녹음되었고 그는 자필 진술서에 서명했다. 강지훈은 그의 손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게 된 것이다. 주주총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세상의 모든 언론은 강지훈의 몰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자인슨그룹 내부에서도 강지훈이 곧 사임 발표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강지훈은 의도적으로 이 모든 소문을 방치했다. 심지어 자신을 따르던 임원들에게도 패배를 인정한 듯한 모습을 보이도록 지시했다. 박태석은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파벌들을 부회장실로 불러 모아 샴페인을 터뜨렸다. 보라고, 결국 이렇게 될 일이었어. 애송이는 어쩔 수 없지.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지지 않나. 이제 진숭은 우리 손에 들어왔네. 그의 오만한 웃음소리가 집무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강지훈이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가 승리의 축배에 취해 경계를 완전히 푸는 동안 강지훈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진승그룹의 지분 상당량을 보유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비밀리에 만났다. 다음 날 새벽에는 그룹의 최대 외국인 투자자인 아부다비 국부펀드 대표와 화상통화를 했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철저한 데이터와 증거로 이야기했다. 그가 내민 보고서에는 박태석의 비자금 조성 내역과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천문학적인 손실액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김광규의 자필 진술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스캔들이나 경영권 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사의 근간을 좀먹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저는 주주 여러분들께 선대 회장님을 살해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범죄자를 심판할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수술이 끝난 후 진숭그룹이 얼마나 더 투명하고 강력한 기업으로 거듭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고 증거는 충격적이었다. 살인자이자 횡령범의 편에 서는 것은 그들 자신의 투자 가치를 훼손하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주주들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를 따르던 원로 임원들을 찾아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렸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강지훈의 편에 서겠다고 맹세했다. 그의 정보팀은 과거 박태석의 비열한 사업 방식에 의해 피해를 입었던 중소기업 대표들의 명단을 확보했고 강지훈은 그들에게 정의를 되찾을 기회를 약속했다. 반격의 그물은 소리 없이 하지만 촘촘하게 짜여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주주총회 전날 밤 박태석은 다음날 발표할 승리 연설문을 검토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펜트하우스 아이들 방에서 조용히 잠든 민준이와 민서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이불을 고쳐 덮어주었다. 평화롭게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지난 며칠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거실로 나오자 유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그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이 존재했다. 준비됐어. 강지훈이 나직이 물었다.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을 만난 6년 전부터 난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박태석이 혼자서 탐욕과 오만으로 가득 찬 밤을 보내고 있을 때 강지훈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가족과 함께 마지막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전투에 나서는 장수처럼 수트를 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세상이 아는 얼음 황태자 그대로였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이전의 차가움이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의 차가움은 심판을 위한 칼날과도 같았다. 그 안에는 정의로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최민혁 실장이 서재문을 열고 들어왔다. 총수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무대는 마련되었습니다.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지,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러. 그는 처형장으로 향하는 패배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왕좌를 되찾기 위해 나서는 왕의 걸음으로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바람의 방향은 이미 완벽하게 바뀌어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자인스항 아트센터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기자들로 가득 차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곳은 오늘 한 제국의 운명을 결정할 거대한 콜로세움이었다. 박태석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강당으로 들어섰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이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즐겼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왕의 목을 베고 새로운 왕으로 즉위할 일만 남았다고 확신하는 자의 오만함이 그의 온몸에서 흘러나왔다. 잠시 후 강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태석과 달리 그는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고 곧장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폭풍의 눈과도 같은 그 고요함이 오히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다. 박태석의 측근인 임시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마침내 심판의 막이 올랐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것은 박태석이었다. 그는 연단에 올라 마치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한 슬픈 표정으로 입을 열었.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제 인승의 동료 여러분, 저는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위선적인 연설을 시작했다. 기업 윤리, 주주 가치, 회사의 명예와 같은 단어들을 내뱉으며 강지훈을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로 그룹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부도덕한 경영자로 몰아갔다. 그는 조작된 증거들을 다시 한번 대형 스크린에 띄우며 서유진을 탐욕스러운 여자로, 강지훈을 그녀에게 휘둘린 무책임한 남자로 매도했다. 지인순그룹은 선대 회장님께서 피땀으로 이룩하신 위대한 기업입니다. 그 후 우리는 이 위대한 유산을 한 사람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무너지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최인숭을 구하기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의 열변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동조하는 듯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상황은 명백히 강지훈에게 불리해 보였다. 박태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미소를 자리로 돌아왔다. 이제 강지훈의 차례였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연단에 섰다. 강당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시선이 그의 입을 향했다. 그는 변명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과로 시작했다.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박태석 부회장이 주장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한 여자와 제 아이들에게 사죄하고 싶습니다. 거대한 악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여 이 추악한 권력 싸움에 도구로 이용당하게 만든 저의 무능함에 대해 사죄합니다. 그의 첫마디는 박태석이 짜놓은 프레임을 단숨에 뒤집어 버렸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박태석 부회장은 서유진 씨가 저에게서 1억 원을 뜯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1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돈의 출처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등 뒤에 있던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는 박태석의 비자금 계좌에서 시작되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서유진의 통장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복잡한 흐름도가 나타났다. 그 돈은 제가 준 것이 아닙니다. 박태석, 바로 저 사람이 입마금용으로 건넨 돈입니다. 강당은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는 주주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왔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지난 10년간 박태석이 각종 프로젝트에서 빼돌려 비자금으로 조성한 금액과 그 사용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뇌물, 불법 로비, 탈세, 범죄의 목록은 끝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주들의 돈입니다. 그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훔쳐온 돈입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분노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강지훈의 목소리가 순간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다시 한번 멎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더 끔찍한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박태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박태석 부회장은 저의 도덕성을 비난했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을 고발하겠습니다. 살인죄로. 살인. 그 단어의 강당은 얼어붙었다. 박태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야. 저놈이 미쳤구나.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강지훈은 그의 발악을 무시했다. 스크린의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자백하는 정비사 김광규의 모습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태석 부회장이 돈을 주면서 선대 회장님, 차브레이크를 손보라고 했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하라고. 영상이 끝나자 강당은 아비규환의 상태에 빠졌다. 주주들은 비명을 질렀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박태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강지훈이 미리 배치해둔 보안 요원들이 그의 길을 막았다. 바로 그 순간 강당의 뒷문이 활짝 열렸다. 강지훈으로부터 모든 증거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에 있는 박태석에게 곧장 다가갔다. 박태석 씨, 살인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소금. 박태석은 발버둥치며 끌려나갔다. 그의 비명과 함께 지인순 그룹을 10년간 좀먹어온 거대한 악의막을 내렸다. 그를 따르던 이사들은 다음은 자신일 것이라는 공포에 떨며 고개를 숙였다. 혼란이 가라앉아 강지훈은 여전히 연단 위에 서 있었다. 그는 충격과 경악에 빠진 주주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해임한 표결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임시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해임한 철회를 선언했다. 강지훈은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차가움을 넘어선 새로운 리더의 권위와 온기가 담겨 있었다. 암세포는 제거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제인슨 그룹은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투명한 경영, 정의로운 기업,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미래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연단에서 내려오자 1시간 전만 해도 그를 내쫓으려 했던 주주들이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왕은 자신의 왕좌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왕국 전체를 새로이 재건했다. 주주총회의 드라마가 막을 내린 후 몇 주가 흘렀다. 박태석과 그의 일파는 살인교사 및 천문학적인 규모의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강지훈이 검찰에 넘긴 자료는 너무나도 명백해서 그들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진순 그룹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오너리스크를 겪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룹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강지훈은 암세포를 도려내듯 그룹 내부에 수십 년간 뿌리내리고 있던 부패의 고리들을 하나씩 끊어냈다. 그 과정은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롭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때 그를 비난했던 언론은 이제 그를 진순 그룹을 개혁하는 정의로운 영웅으로 칭송했다. 그의 집무실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지만 풍경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냉혹한 카리스마는 그대로였지만 그의 결정에는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선 정의와 투명성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더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얼음 황태자가 아니었다.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그의 퇴근 시간이었다. 구조 조정 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이었지만 그는 저녁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총수님, 이번 주 내내 7시를 넘기신 적이 없습니다. 최민혁 실장이 신기하다는 듯 말했다. 강지훈은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보다 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말이지. 그가 말한 더 중요한 회의는 펜트하우스의 저녁 식탁에서 열렸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갑고 정적인 모델하우스가 아니었다. 거실 한쪽에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가득했고 최고급 냉장고 문에는 민서가 그린 삐뚤빼뚤한 가족 그림이 붙어 있었다. 발코니에는 유진의 작은 도예용 물레가 놓여
그녀가 다시 예술가로서의 삶을 시작했음을 보여주었다. 강지훈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이 달려나와 그의 다리에 매달렸다. 아빠, 아빠 오셨다. 그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번쩍 안아 들었다. 이제는 익숙해진 일이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지난 6년간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버지의 미소였다. 주방에서는 유진이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평범한 가족들처럼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아이들은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떠들었고 강지호는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는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었고 유진이 끓여준 김치찌개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것처럼 먹었다. 그가 잃어버렸던 그리고 그토록 갈망했던 삶의 온기가 바로 그곳에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강지훈과 유진은 발코니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시원한 밤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감쌌다. 유진아, 강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지난 6년 널 더 빨리 찾아내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널 의심했던 거 정말 미안하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둘 다 미안해할 일이 많았지.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뿐이야. 강지훈은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하나하고 아름다운 반지였다. 그는 유진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세상의 정점에 선 남자가 한 여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었다. 서유진, 당신과 아이들이 공식적으로 내 가족이 되어주겠어. 나와 결혼해주겠나.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지훈은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두 사람은 6년의 시간을 돌고 돌아 마침내 서로를 끌어안았다. 몇 달 후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4명의 가족은 한적한 공원을 찾았다. 강지훈은 더 이상 딱딱한 수트 차림이 아니었다. 편안한 면바지와 니트를 입은 그는 그네를 타고 있는 민준이와 민서의 등을 웃으며 밀어주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하늘 높이 퍼져나갔다. 유진은 벤치에 앉아 그런 세 사람의 모습을 평화로운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강지훈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앉으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 강지훈은 문득 깨달았다. 그는 오랫동안 차갑고 텅 빈 성의 군주였다. 그 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작지만 따뜻한 가정을 얻었다.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제국보다 위대하고 소중한 자신만의 왕국이라는 것을. 차가웠던 남자의 심장에 마침내 따스한 새벽이 찾아왔다. 한 가족을 위한 진정한 여명 리밍이 밝아오고 있었다.